참여연대에 청년들이 배우고 활동할 수 있는 공동체가 뜹니다. 청년이 스스로를 대변할 수 있도록 교육받고 활동할 수 있는 장을 열려고 합니다. 사회 문제를 청년 당사자들의 목소리로 풀어보려 합니다. 청년들이 맘껏 자신의 목소리를 펼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지원해 주세요. 청년들의 직접적인 참여가 청년 문제,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기 위한 청년들의 실험과 도전에 참여연대가 함께합니다. 청년의 삶을 바꾸기 위해 나서는 청년참여연대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가입 문의는 참여연대 시민참여팀 02-723-4251입니다. 참여연대는 정부 지원금을 받지 않고 시민의 회비로 운영되는 시민단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참여연대 팟캐스트 참팟 17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참여연대 팟캐스트 많은 분들이 들어주시고 또 입소문 내주셔가지고 나름 이렇게 순항하고 있지만 여전히 진행자의 진행 실력은 부족하다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한상희 선생님과 정태인 선생님의 높은 지명도와 국민에 대한 사랑 그걸 내세워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사랑과 평화의 로스쿨 건국대 한상희 교수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한상희 선생님 박수 한번 받으셔야겠더라고요. 우리 왜요? 건대 교수님들과 학생들이 그냥 똘똘 뭉쳐 항쟁을 해버리니까 그 누구죠? 황우여 부총리가 예. 건대 무슨 발언하러 갔다가 취소하는 예, 요즘 아주 그 인문주간 뭐 시작하는 날이라고 아마 방문하는 계획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인문 주간에 감히 인문을 말살하는 자들이 올 수는 없는 거죠. 정말 그러네요.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박수 한번 받으셔야 돼요. 자, 칼 폴라니 연구소의 정태인 교수님도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우리 청취자들의 이 참팟에 대한 사랑이 댓글로 엄청 늘어나고 있는데 댓글 한번 봐보세요. 근데 이제 다 응원과 댓글인데 진행자는 말을 좀 줄이고 그 다음에 한상희 교수님, 정태인 교수님 잘하니까 중간에 소개 안 해도 된다 이런 의견이 있었어요. 아주 제가 딱 생각했던 말인데 우리는 이렇게 아주 피드백을 주고 왔습니다. 네, 저는 시청률을 좀 높여볼까 싶어서 넥타이까지 메고 왔습니다. 안 매드면 넥타이까지. 근데 이게 보이는 라디오가 아니에요. 보이는 팟캐스트가 아닌데 지금 넥타이까지 오셨는데. 넥타이 색깔이 아주 이뻐요. 예, 초콜릿빛 넥타이. 아, 브라운 초콜릿. 예. 오늘은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아시는 우리 삼성전자 백혈병 문제. 이거 정말 뭔가 좀 풀리는 것 같더니 전혀 안 풀리고 꼬이고 있잖아요. 심지어는 그걸 위해서 고군분투 헌신해온 우리 반올림이라는 단체를 음해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나쁜 삼성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우리 반올림에서 일하시는 상근하는 간사이면서 변호사입니다. 임자원 변호사님도 제가 모셨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와. 네, 먼저 우리 임 변호사님 먼저 인사해 주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반올림 상임활동가 임자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왜 변호사님 하다가 상근 간사가 돼버린 거예요? 변호사 하다가 된 게 아니고요. 바로 갔다는 소문도 있고. 되자마자 반올림 활동 시작했습니다. 지난 9월 21일부터 매일 저녁 6시 서울 강남역 8번 출구 삼성전자 본관 앞에서 삼성 직업병 문제의 사회적 해결을 위한 이어 말하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농성장에서 고 황유미 씨의 아버지 황상기 씨를 만나 그가 거리에 나선 이유에 대해 들어보았습니다. 이 반올림과 이 반올림의 그 접수된 그 피해자들은 이 삼성 이 본관 앞에서 10월 7일 날부터 이 자리를 펴고 농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농성인즉은 삼성은 이 조정이 안 되로 이 사회적인 문제에 이 합의에 나오라고 계속 촉구하는 그런 농성을 계속 하고 있는 중입니다. 10년 이렇게 싸워오신 건데 지치지 않으세요? 저는 그 유미를 제 딸이기 때문에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제가 낳아가지고 제가 어릴 때부터 전부 다 이 기저귀 갈아줘가면서 다 키워놨기 때문에 내 딸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그 딸이거든요. 근데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분들도 자기 딸, 자기 아들은 가장 사랑하고 가장 믿고 가장
이 믿는 그런 이 자식이거든요. 그런 자식들을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열심히 공부 가르쳐서 일하러 보냈는데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만약에 노동자들이 계속해서 그 암에 걸리고 식이병, 난치병에 걸려서 죽어서 나오고 병 걸려 나온다고 하면은 그 가족들은 병 치료하느냐고 다 망하거든요. 그러면 그 부모들은 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고 이 자기 이 자녀들을 보호하느냐고 가정이 다 파탄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파탄나는 가정을 막기 위해서 다음부터는 이런 가정이 안 생기기 위해서 삼성에서 보상해준다고 하는 것도 다 뿌리치고 재발 방지 열심히 하라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과도 제대로 무엇을 어떻게 잘못했는지 사과를 해서 사과 토대 위에서 재발 방지를 해서 다음부터는 이런 암 환자, 그다음에 이런 죽어가는 노동자가 안 나오거나 덜 나오게 하고 만약에 나온다고 하더라도 제도에 의해서 치료받고 보상받기 위해서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나 같은 사람은 앞으로는 다시 만들면은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다가 이렇게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조정희에 임하는 삼성의 태도를 보면서 가장 화가 나는 게 어떤 거세요? 이 삼성이 오락가락하는 행동에 가장 화가 나는 부분이거든요. 삼성은 이 거짓말을 끊임없이 하고 있거든요. 제가 맨 처음에 이 문제를 제기할 적에 유미가 병에 걸려서 그때는 죽지 않았을 때 병에 걸려 힘들어할 적에 제가 이 문제를 제기했거든요. 반도체 공장에 화학약품 유미가 썼다고 그러니까 화학약품에 의해서 병이 걸렸을 것 같으니까 이거 산재 처리해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반도체 공장에는 화학약품, 전리방사선 이런 걸 아예 쓰지도 않고 취급도 안 하고 아예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유미는 썼다고 얘기했는데 이거 거짓말 한 거거든요. 그때 거짓말하고 또 그 다음에 이 거짓말을 했거든요. 이걸 산업재해가 맞는데 산업재해 아니라고 계속 발뺌만 했거든요. 이것도 거짓말했고 그 다음에 삼성에서 조정위원을 가자 그래서 이 피해자 가족 그 사람들하고 그 다음에 이 반올림하고 조정을 따라갔어요. 갔더니 조정위안이 나오니까 자기한테 조금 더 불리하다고 사회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 같으니까는 자기한테 좀 불리한 그런 느낌이 들었는지 이 조정안을 또 사실상 거부한 거거든요. 계속 보류만 하자 그랬고 이 조정이 날짜도 안 잡고 계속 보류만 하자 그러니까 사실상 거부한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상 자기네가 조정위원을 가자고 만들어 놓고 조정을 또 거부한 거거든요. 또 거짓말한 거거든요. 그런데 삼성전자에서는 피해자 이 가족들한테 그냥 자기네가 병 걸리게 만들어 놓고 자기네가 임의적으로 이 사람은 보상되고 이 사람은 안 되고 이 사람은 치료해주고 저 사람은 안 되고 지네가 정해가지고 지네가 보상 액수도 이 사람은 요만큼 주고 저 사람은 요만큼 주고 지네가 정한다고 하면은 이건 너무나도 어불성설인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가해자가 어떻게 지네가 피해자 보상해줄 대상을 구하고 그 다음에 보상해줄 금액을 정하고 보상을 해주고 이런 걸 말을 한다면 이건 전혀 이 논리에 맞지 않는 이 말이 안 되는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행동을 삼성이 이 사회적으로 나와서 이 사회적으로 합의하고 고치라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시민들한테 좀 왜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한 소소의 말씀을. 작년 초에 또 하나의 약속 영화가 나오는데 국민 여러분께서 그 영화를 많이 봐주시고 많이 응원해 주셔서 저는 거기에 큰 힘을 얻었습니다. 근데 영화를 많이 보신 분들은 지금 삼성에서 언론 플레이로다가 그 언론 플레이한 내용만 보고 이 문제가 해결되어 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고 있거든요. 삼성에서는 말로다마는 해결을 한다고 해놓고 사실은 이 안의 문제를 그냥 피해자 몇 사람들한테 보상해줘서 돈으로 덮으려고만 하고 있는데 삼성이 사회적 문제로다가 제대로 해결하러 나오라고 국민 여러분께서 이 많은 삼성을 지탄해 주시고 반올림을 많이 지원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국민 여러분. 재용이는 권력 타고 쌩쌩 달리고 노동자는 병에 걸려 다 죽어가네. 북괴왕국 삼성, 강제왕국 삼성. 선제왕국 나빠요도 해주셔야죠. 예, 우리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정말 풀리는가 싶더니 완전히 꼬이고 있는데 임 변호사님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무슨 삼성이
조정위원회 이른바 조정위원회 권고를 거부하고 독자적으로 마음대로 해버리고 있다고 봐도 되는 거죠. 예, 그 그렇죠. 부분을 좀 모두에 좀 한이 맺히셨을 텐데 길게 하셔도 되니까 그 부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측이 그 황유미 씨를 포함한 이제 그 백혈병 사건 5분에 대한 백혈병 사건 소송이 계속되는 와중에 제가 생각할 때는 소송 판결을 그러니까 판결을 받지 않으려는 의도였던 것 같아요. 조정을 이제 제안을 했죠. 조정 절차로 가보자. 그런데 이제 그거는 저희가 거부를 하면서 소송 판결은 받되 대화는 할 수 있다라고 시작된 것이 이제 2013년 1월의 일입니다. 그래서 이른바 이제 삼성 반도체 직업병 문제를 해결을 위한 교섭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1년간 실무 교섭을 거쳐서 일단 교섭의 의제, 그다음 교섭의 뭐 당사자 형식 이런 거를 정하고 2013년 12월 달에 본 교섭이 시작이 됐는데 그 실무 협상을 통해서 정한 교섭의 의제가 사과 보상 재발 방지 대책이 3가지였어요. 근데 뭐 시작되고 나서도 이제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그런 거는 일단 차치하고 이 작년 12월부터 그러니까 물론 그 전에 반올림 교섭단에서 이탈한 그 일부 피해 가족분들이 이제 별도로 가족 대책이라는 걸 구성하셔가지고 가족 대책위가 먼저 제안을 했고 삼성이 적극 수용하면서 조정 절차라는 것이 이제 강행이 돼요. 저희는 그걸 반대를 했는데, 그렇죠. 뭐 강행하고 밀어붙이고 뭐 발족해버리고 그 이미 시작됐다고 발표해버리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때도 저희는 여러 고민을 하다가 이제 조정위원회 측에서 먼저 그 독자적인 교섭 주체로 참여해 달라. 이 문제 사회적 문제니까 사회적 의제로 잘 해결해 보겠다라는 조정위원회 공식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그것을 결국 수용하기로 한 게 이제 작년 12월입니다. 그래서 조정위원회의 조정 절차가 시작이 되었고 김재영 전 대법관님이 조정위원장으로 계시는 그 조정 절차가 시작이 됐는데 먼저 그 세 주체죠. 반올림 가대위, 삼성 세 주체에게 각자의 주장과 그 근거를 설명해봐라 공개적으로. 그래서 그때 기자들 다 불러놓고 공개 일종의 프레젠테이션을 했어요. 세 주체가 돌아가면서. 그거를 한 게 올해 1월 달의 일인데 그러고 나서 한 6개월 정도의 숙고 기간을 거쳤죠. 물론 그 사이에 각 주체를 따로 부르기도 하고 뭐 자료 제출을 요청하기도 하고 해서 그런 과정을 거치다가 올해 7월 달에 드디어 조정 권고안이 발표가 됐어요. 근데 그 이후에 삼성의 태도가 저희가 봤을 땐 굉장히 좀 고약한 건데요. 조정 권고안을 거부를 하면서 그 이후 조정 절차 자체를 이제 회피하기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조정위원회는 엄연히 있고 이 테이블은 존재하는데 이 테이블에 나서는 것 자체를 회피하기 시작을 하면서 독단적인 일방적인 보상 절차를 강행하고 있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2015년 7월 13일이었죠. 그때 조정안 발표됐을 때 많은 시민사단체는 아쉽지만 이거라도 됐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잖아요. 또 우리 반올림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조정이 자닐 때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내부적으로도 많은 고민과 토의 끝에 그래도 조정이 결합을 해서 이제 사회적 해법을 한번 찾아보자 결단을 내린 거였는데 상당한 많은 그 가족 피해자들 그다음에 반올림 그다음에 시민사단체들까지도 아쉽지만은 수용을 한 건데 정작 조정희의 공고를 수용하겠다고 조정희를 수용하겠다고 발표했던 삼성전자는 거부해버린 꼴이 됐잖아요. 정태 선생님 이 대목에서 이게 왜 그랬을까요? 조정희 권고안이 굉장히 두툼한데 첫 대목이 뭐냐면 공익법인 설립에 관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사회적인 사안이다. 그러므로 이제 공익법인을 두고 이 공익법인에서 보상 문제라든가 그리고 그 이후에도 옴부드맨을 둬서 삼성 반도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권고를 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삼성 입장에서는 1,000억 원을 나눠줄 수는 있어도 공익법인을 만들어서 이 공익법인이 계속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거는 못 찾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회적 사안이 아니라 개별적 사안으로 돈 주고 그냥 끝내버려야지. 공익법인 남아서 계속 삼성전자 문제점이 리와인드가 되고 그다음에 심지어 옴부즈만 해가지고 앞으로도 병이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보겠다.
그러니까 사실은 싫은 거죠. 싫었다는 거죠. 엄청난 발전이거든요. 그러니까 8년 전에 이때는 그 왜 우리 영화에도 나오지만 따로 불러서 500만 원 주고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다가 이제는 돈은 주겠다. 그러나 어떤 제도적으로 이 문제가 다시 논의가 되는 것은 바라지 않는다 이런 태도거든요. 삼성이 거기까지 갔으면 사실은 이 권고안을 받아들이는 게 모든 사람이 이 순조롭게 이 문제를 갖다 해결하고 또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도 이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삼성이 지금 거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영화 또 하나의 약속 말씀하셨는데 우리 국민들이 그 영화 보고 굉장히 감동받고 분노도 했잖아요. 끝내 인정도 안 했으니까 당시만 해도 휴지가 많이 필요했던 영화죠. 예, 맞습니다. 우리 박철민 씨, 한상희 선생님도 아주 눈여겨 보셨을 텐데요. 그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관점에서 사실 이런 그 문제가 생겨났을 때 이 조정 권고안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은 아주 좋은 뭐 최선은 아니더라도 어쨌든 그 우리 사회가 그동안 그 갈구해왔던 어떤 분쟁 해결의 그 좋은 모델로 제시될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당사자 간의 어떤 뭐 보상의 문제, 배상의 문제 그치지 않고 사회적인 책임을 인식하고 또 사회적인 감시 속에서 그 어떤 책임을 다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한다는 그런 틀 그 관점에서는 이 조정 권고안은 상당히 좋은 것이었죠. 그런데 삼성이 굳이 처음에는 조정으로 가자고 이야기를 해놓고 나중에는 이 조정 권고안에 대해서 내몰라라 하는 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상당히 좀 무책임하고 조금 나쁘다고 볼 수가 있죠. 조금 나쁜 게 많이 나쁘죠. 표현이 그렇게 됐네요, 그냥. 그러면서 조정위원회를 막 공격하고 갑자기 삼성전자와 그다음 일부 그 삼성전자의 사주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언론들이 갑자기 조정위를 공격하고 조정위 구성원들을 공격하고 나가서 반올림을 이제 공격을 하는 거예요. 무슨 떼쓰는 집단, 돈 달라고 무슨 그러니까 그동안 일면 차라리 얼마 받고 해결했으면 이미 해결했을 수 있는 분들이 이 문제는 사회적 사안이니까 제대로 된 사과와 또 제대로 된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도 필요하지만 한편으로는 재발 방지 우리만 돈 받고 우리만 배상 받고 끝날 일이 아니라 다시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라는 사회적 예침으로 7년 8년을 버텨오신 분들을 음해하고 모욕하고 추가로 또 쭉 이야기 좀 한번 해주실래요? 공익법인을 왜 거부하느냐에 대해서 사실 궁금해들 많이 하세요. 그래서 아까 이제 사회자님이나 그 정태현 선생님이나 말씀해주신 게 다 맞는 말인 것 같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저희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 그 조정권고안의 공익법인 권고 이유가 반면 이제 삼성의 거부 이유가 되는 거예요. 조정권고안이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보상 문제는 체계적이고 계속적이고 안정성 있게 가야 된다. 사실 직업병 피해자가 언제까지 나올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죠. 이미 일하셨다가 퇴직하신 분인데 병의 잠복기라는 게 있으니까 뭐 내후년에 또 계속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삼성은 지금 보상위원회 열어놓고 올해까지 보상 신청 기한을 정해놨어요. 그것도 굉장히 고약한 겁니다. 지 맘대로 어떻게 기한을 정해요. 그럼 그 이후에 나오는 피해자들은 어쩌겠다는 건지 하여튼 그렇게 가고 있는데 그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체계적, 안정적, 계속적 그리고 누가 봐도 공정하다 싶은 그런 그 주체에게 이 보상 문제를 맡겨서 집행하도록 하는 건데 삼성의 입장에서는 이 문제가 계속성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싫겠죠. 그래서 올해까지 기한을 정한 게 아닌가 싶은 거고 또 다른 것은 삼성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통제 범위 밖에 있는 무언가가 삼성의 문제를 개입하고 감시하고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들여다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싫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 삼성의 안전보건 문화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공단의 공식 그 진단 보고서에 그런 기재된 문구가 그런 게 있거든요. 삼성의 문화가 내부 문제를 드러내지 않으려 하고 자신의 어떤 안전보건 수준이 굉장히 높다는 고정관념이 있다. 이게 이제 공식 진단의 내용인데 그러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제3의 주체, 공익법인이라고 지금 명명되고 있는 제3의 주체의 존재 자체는 일단 삼성으로서는 통제 범위 밖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존재 자체를 꺼리겠다라는 생각도 드는 거고 또 하나는 이것도 사실 좀 크지 않을까 싶은 건데 보상 절차가 열렸을 때 그 보상 신청을 해오시는 분들 그게 뭐 저희가 알고 있는 피해자가 한 200여 명 되는데요. 그렇죠, 실제로 300, 400명이 되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거거든요.
그 신청 규모가 실제로 직업병 피해 규모예요. 예. 저희도 파악하지 못한. 예. 저희도 그 숫자가 도대체 얼마나 될지 좀 두렵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한데 그 규모가 알려지는 걸 싫어하는 걸 수도 있어요. 지금 삼성이 얘기하잖아요. 90여 명 신청했다고. 근데 저는 그러니까 삼성의 그 발표는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연 보상 절차가 잘 순항하고 있다 이런 걸 과시하기 위해서 과시하는 숫자가 90여 명인데 반대로 저는 실제로 피해자가 신청자가 더 많았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뭐 이미 한 2,400명 됐을 수도 있어요. 근데 2,300명 벌써 신청했다라고 하면 그게 삼성 입장에서는 제살 깎아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청 규모를 줄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보상위원회 지금 그 절차라는 게 그런 거라는 거예요. 직업병 피해 규모를 삼성이 자기가 쥐락펴락하는 절차예요. 그 숫자가 어떤 식으로 입증이 되는지 그 관련된 자료 전혀 나오지 않잖아요. 30여 명이 보상받았다고 했는데 그 보상받은 사람이 누구이며 어떤 보상을 받았는지도 전혀 나오지 않죠. 언론은 그냥 삼성의 입에 따라서 이 정도에 신청했고 이 정도 보상받았다는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철저하게 삼성이 통제할 수 있는 그 상황을 삼성은 원했던 것 같고 조정위원회는 그러지 마라라고 했던 거고 저희는 그러지 마라라고 하는 그 전체적인 큰 틀 그것은 옳다라고 얘기를 했던 건데 삼성이 이제 그거를 반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사실 뭐 어떻게 보면 뭐 직업병 산재 뭐 그 분야지 않습니까? 이런 분야는 직업병이나 뭐 신체 생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개인과 개인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미 이거는 사회의 문제고 국가의 문제죠. 그래서 설령 삼성이 제대로 된 절차를 만들고 제대로 보상을 하고 했다 하더라도 자기들끼리만 해결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죠. 국가가 개입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사회가 개입해야 되고 감시를 해야 되고 그래서 앞으로 그 개인의 생명이나 신체에 더 이상 그 위험이 없다는 걸 담보하는 그런 장치로 나아가야 되는 건데 지금 삼성이 하는 건 뭐냐면은 어떤 한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의 문제를 그냥 재산권에 처리하듯이 두 사람 사이의 계약이나 뭐 그냥 합의 문제로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아주 그 좀 처음 그 말씀하실 때 느꼈던 게 이 엘리트주의에 빠져서 엘리트주의가 가지고 있는 그 폐쇄주의 그게 빠져서 모든 걸 자기들이 다 처리하겠다, 자기들이 다 정당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올림에 제보된 피해자만 총 한 220여 명 가까이 되잖아요. 근데 지금 삼성은 90명 중에서 30명에 지급했다. 이렇게 밝히니까 일부가 신청한 건 있는 거죠. 너무 이제 고통스럽고 지난한 세월이 있으니까 제가 또 그 심경은 충분히 이해되는데 우리 조정위원회와 반올림을 거부하고 삼성이 만난 파트너가 가족대책위원회라는 데인데 한 6분 가족이 참여하신 건가요? 처음에 시작은 그랬죠. 조금 더 늘어났나요? 아니요. 늘어난 게 아니고요. 그 처음에 가족대책이라는 단체가 발족할 때 구성원은 6분이었는데 보상위원회가 발족하고 나서는 그 중에 한 분, 그러니까 가족대책위 간사를 맡고 계셨던 정혜정님은 거기에 반대를 하고 지금 노숙농성, 그러니까 삼성전자 본관 옆에서 농성 중이세요. 그래서 가족대책위의 의사가 다 모아졌다라고도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렇네요. 심지어 6가족밖에 안 되고 그중에 한 명은 이미 또 오히려 투쟁하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가족대책위 분들의 그 안타까운 심경은 이해되지만 삼성의 피해자를 골고루 대변하고 있는 조직은 아니다라는 점은 확실히 저희로서는 또 이렇게 감히 이렇게 한번 짚어보고요. 결국은 그러면 사실은 대표성 있는 기관은 누가 보기에도 우리 영화의 주인공인 고 황유미 씨와 아버님 황상기 선생님부터 시작해서 반올림에 모여있는 가족들이고 그 가족들과 지금 거의 몇 년을 함께 오신 겁니까? 반올림 생긴 게 언제 생겼죠? 우리 반올림이 정확히? 2007년이면 벌써 거의 8년 10년을 앞두고 있는데 여기랑 하는 게 맞는데도 따돌리고 심지어는 언론을 통해서 막 계속 반올림 비난 기사가 계속 나는데 제가 얼마나 안타깝고 화가 나는지 그래서 저희도 한번 그 조정위안을 안 받는 거에 비판 성명 냈더니 공익법인에 못 들어가는 참여연대가 떼쓰고 있다라고 또 참여연대를 공격하는 반올림을 공격한 다음에 그 다음에 참여연대를 공격하더라고요. 아 이렇게 너무 이렇게 억울한 경우는 처음 봤어요. 저희도 상근지들 막 울고 막 너무 다 성질 나가지고 사람들이 와 무섭구나. 삼성의 언론을 장악했다는 게 다시 한번 느껴졌거든요. 근데 아까 그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반올림이 대표성이 있는 거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저희들이 보기에는 최소한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지금 상황에서 누가 피해자를 대표하느냐를 가지고 가대위와 경쟁을 하거나 이러고 싶지는 않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다만 이제
삼성이나 언론이나 피해자들의 의사가 어떠냐, 피해자들은 보상을 원한다, 뭐 이런 얘기를 강조하면서 반올림이 피해자 의사에 반하고 있다 이런 걸 굉장히 드러내려고 하는데 그 가족대책위의 대표분이나 지금 가족대책위 뭐 외부에는 가족대책의 의사가 이렇다라고 하는 건 저희도 알아요. 근데 그거는 사실 지금의 삼성의 의사랑 같아요. 예, 그분들도 물론 피해 당사자시고 그분들의 의사가 존중돼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근데 저는 그분들이 분명 전체 피해자를 대표할 자격은 없다라는 거고요. 예. 반올림이 대표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분 외의 피해자의 목소리는 지금 어디 갔느냐라는 거죠. 예. 못 찾겠으면 저희가 알려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강남역에 그 노숙농성 하면서 피해자분들 모셔가지고 말씀하도록 하는 거거든요. 이어 말하기 예. 대회, 삼성전자 예. 백혈병 문제 피해자들의 이어 말하기 대회. 벌써 많은 분들이 참여하셨죠. 예. 그러니까 거기에 오신 분들만 해도 굳이 숫자를 따지자면 이미 가족대책위보단 더 많은 예. 수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의사라는 것도 분명히 있는 거고 예. 반올림과 함께 하는지 마는지를 떠나가지고 그러니까 보상이 발족하고 나서 반올림이 그 성명 낼 때 같이 연대 성명해 주신 분만 60여 분 되거든요. 예. 그분 다 피해 당사자분들이에요. 예. 그분들이 지금의 삼성 보상 절차는 기만이고 독단이다라는 예.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분들의 목소리는 어디 갔냐라는 거죠. 최소 60여 명 벌써. 예. 예. 그래서 피해자들의 의사를 굉장히 잘못 왜곡하고 있고 굉장히 악용하고 있어요. 그게 참 너무 화가 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이 정도 되면 삼성이 그 2014년 5월 달에 권오현 삼성전자 부회장이 가족들의 아픔과 어려움에 대해 소홀한 부분이 있었고 이 문제를 진즉 해결했어야 되는데 사과드린다고 한 것은 이건 사기가 된 거예요. 그때로 시작해서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야 삼성이 조금이라도 변하나 보다. 이재용 회장으로 넘어간 단계에서 이미지를 좋게 하기 위해서라도 결단을 내리나 보다. 뭐 여러 가지 그런 있었잖아요. 이야기도 나왔죠. 근데 이미 그러나 약간 자기들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것만으로 틀어버리고 아주 왜곡된 길로 가버리면서 역시 삼성이다. 오히려 더 나쁜 삼성의 모습을 보여줬다 이렇게 평가를 받는 거니까 정태 선생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삼성이 마지막 개선의 기회를 걷어쳐버린 거 아닌가 어떻게 보면요? 삼성이 사실 절대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삼성이 언론도 장악했고 재벌이면서 이제 관료 쪽에 또 이제 삼성이 막강한 영향을 봐야 하니까 오히려 방자해지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사실 반도체 산업이 우리는 이제 클린룸이라 그래서 이제 방진복 입고 깨끗한 그 산업이라고 생각하는 굉장히 위험한 산업이거든요. 제가 이제 박사과정에서 반도체 산업을 연구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제가 실리콘밸리에서 한 석 달 살았어요. 근데 이미 80년대 이제 IBM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반도체 경쟁력이라고 하는 건 선폭 가공 기술이라고 그래서 왜 우리 반도체 하면 이렇게 아름다운 회로도가 나오잖아요. 이게 회로도가 그 엄지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정도로 굉장히 축소가 되고 그 사이에 그걸 갖다 뭘로 회로도를 그리냐면은 레이저로 찍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레이저가 찍어도 아무리 가늘어도 거기서 이제 이 찌꺼기가 나오잖아요. 합선이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화학물질로 씻어내요. 그래서 물이 좋은데 반도체 산업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근데 그 화학물질이 뭐가 들어가는지 그 화학물질에 따라서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고 그래서 반도체 산업이 굉장히 위험한 산업이거든요. 사실은 물론 삼성이라고 해서 그 일부러 노동자들을 위험하게 만들지는 않고 싶겠지만 자기들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면 그 기술을 점검해서 그걸 보완을 해야 돼. 안 그러면은 이게 계속 발생하는 문제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끝없는 경쟁, 선폭 가공 기술 경쟁을 하기 때문에 계속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삼성이 앞으로 반도체 산업에서 최고의 경쟁력을 계속 유지하려면 바로 이 문제부터 해결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안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IBM에서 벌어졌던 게 뭐냐면 미국에서 이제 법적으로 이제 문제가 되니까 아예 이 공정을 폐쇄해버리고 외국으로 보내버리거든요. 즉 삼성이 여기서 계속 그 반도체 산업에서 1위를 유지하려면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면 도전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삼성의 힘이 너무 세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그걸 갖다 덮고 넘어가고 이게 나중에는 이제 문제가 돼서 분명히 이 사실은 반도체가 돈과 사람을 때려 붓는 산업이거든요. 근데 중국이 바로 그 면에서는 훨씬 더 유리한 조건을 지금 갖고 있거든요. 삼성이 앞서 있지만 그러니까 바로 이 문제를 삼성이 지금 인식하고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이 여러 가지 문제를 빼고라도 이 경쟁력 면에서도 지금 삼성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이 만약에 돈이 없는 중소기업이가지고 그걸 인정하는 순간 뭐 망한다든지 아니면 그걸 방제 시설을 하는데
돈이 없다고 했으면 그래도 뭐 용납해서는 안 된 거지만 100번 양보해서 회사가 정말 어려워서 그랬나 보다 하는데 삼성전자가 매출이 연매출이 200조가 넘어요. 뭐 우리나라에서도 타의 추정을 불허하고 현대자동차도 못 따라가고요. 현대자동차 그룹도 순이익이 23조가 넘습니다. 우리가 통신 3사 그렇게 순이익 폭리치 한다고 우리 막 데모 제가 하면서도 항상 삼성전자 생각하면 제가 쪼그라드는 게 통신 3사는 1년 순이익이 2조 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삼성전자만 순이익이 23조가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신 3사 그렇게 폭리치해서 2조니까 10배가 더 넘는 거잖아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정말 대재벌 중에 재벌인데 이 중에 얼마만 써도 되는 건데 안 쓰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또 이런 부분은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설명이 안 되는 게 정말 조금만 신경을 쓰면은 모든 게 다 해결될 수 있는데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절대 권력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도 다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견제라든가 또는 사람들이 감시하고 이런 것들을 용납할 수 없는 거죠. 예. 변호사님 만약에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돈이 어마어마한 삼성이 돈이 아까워서 그랬다는 가정도 있지만 사실은 돈도 아깝지만은 뭐 한낱 노동자 무지랭이 부품에 불과한 것들이 이렇게 때를 써 일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뭐 우리가 고의로 죽인 것도 아니고 이런 생각도 있는 거 아닐까요? 끝까지 그래서 이런 불량한 태도를 취한 거 아니에요? 저는 혼자서 그렇게 상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희도 뭐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돈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 순이익 그렇게 뭐 언급되고 있고 뭐 광고비만 2조 8천억 쓴다고 한 해 그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 돈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삼성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뒤에 문제가 된 게 SK 하이닉스 반도체인데 거기서도 이제 노동자 직업병 문제가 생기니까 올해 그 안전관리 경영에 쓰겠다라고 발표한 돈이 4천억인가 그렇거든요. 하이닉스만. 그러니까 3년간 4천억을 쓰겠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삼성전자가 발표한 1,000억이라는 것이 오히려 작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이닉스보다 작네요. 있어야 하죠. 규모나 기업의 규모나 피해자 규모를 봤을 때는. 그런데 지금 언론은 뭐 1,000억이나 되는 돈을 일단 내겠다라고 했으니 제가 어느 경제지에서 그런 문구도 봤어요. 내 귀를 의심했다. 기자가 그렇게 썼더라고요. 1,000억을 내겠다라고 한 그 발표를 듣고 내 귀를 의심했다. 그러니까 삼성을 극찬을 하는 거죠. 이 문제를 대하는 삼성의 자세를. 근데 정말 돈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아니라는 거는 우리가 조금만 고민해 보면 아니까 더 이상 돈 문제 얘기하지 말자는 생각이 저는 하고 싶고 그럼 삼성이 이거 왜 반대하느냐. 그냥 문제 덮고 싶은 거라고 저는 봐요. 그리고 그거를 보는 것이 예전에는 좀 어려웠을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나 삼성의 태도가 복잡해서. 근데 지금은 결코 그렇지 않거든요. 삼성의 태도는 굉장히 노골적으로 뻔하게 드러났어요. 근데 이거를 덮는 역할을 이제 언론이 적극적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너무 그 상황이 그 사실 좀 화가 나는 거죠. 언론 결국은 언론인데 아예 보도를 안 해버리거나 이 삼성 백혈병 문제 초기 언론의 태도는 아예 보도를 안 하는 거였죠. 그래서 보면 그래도 프레시안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중심으로 보도 오마이뉴스 나오다가 이제 이번에 조종이 나오고 일부 가족들이 이탈할 때는 조종이하고 반올림을 공격하는 하이에나적 태도로 또 돌변했단 말이죠. 근데 정태인 선생님 뭐 예전에 정부도 있고 그러시니까 얼마나 되는 것 같습니까? 얼마나 삼성의 지배력이 진짜 정부에도 영향을 끼치는데 언론은 다 광고로 장악했다고 보면 될까요? 가령 이런 거죠. 참여정부 초기에 경제개혁 3인방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이동걸 박사, 이정호 선생님 그리고 저 이렇게를 경제개혁 3인방. 이동걸 지금 한림대 교수님으로 계시고요. 이정우 경북대 교수님. 이제 퇴임하셨죠. 그다음에 지금 이제 정태인 선생님. 그중에 저는 다른 사안으로 그만뒀지만 이동걸 박사도 삼성권 그리고 이정우 실장도 삼성권으로 그만뒀거든요.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가장 높은 가령 이정우 실장 정책실장은 부총리급이에요. 대통령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인데도 이 삼성이 그 금산분리 문제에 관해서 등이라고 저기 하나 집어넣어가지고 삼성을 제외시키는 거를 이제 못하게 막았다가 이제 못을 벗었거든요. 그 정도로 삼성은 힘이 세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것도 참여정부에서 그랬으니까 다른 정부에서는 얼마나 또 강할까요? 그리고 이 언론도 이 광고비를 대부분 삼성이 이제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경향이나 한겨레도 거기서 자유롭지 못하거든요. 삼성의 광고를 완전히 다 빼버리면 이 경향하고 한겨레도 어려울 정도니까 삼성의 힘은 너무 지나치게 세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사법부도 마찬가지라고 보여지죠.
한상희 선생님. 예. 사실 이런 문제 같은 거는 기업의 입장, 기업 자체의 입장에서 본다면 기업 이미지라든지 이런 맥락에서는 지금 삼성처럼 행동하는 게 그렇게 자기들한테 유리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오히려 이미지에 손상을 주고 그 자기들이 그 자력에 비해서 얼마 안 되는 돈만 투자하면은 이미지가 훨씬 더 좋아지는데 그런데도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은 삼성이라는 조직 자체가 내부적으로 어떤 그 변화나 도전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너무나 경직되어 있는 그러면 이윤이나 성과 중심으로만 똘똘똘 뭉쳐져 있는 그런 조직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은 뭐 외부적으로는 이제 권력 행태로 나타나는 거, 정치를 장악하고 언론을 장악하고 내부적으로는 그러니까 뭔가 조금 다른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그냥 눌러버리고 서로 극한 경쟁을 시켜가지고 그러니까 이윤 추구 외에는 다른 생각을 못하게 만드는 그런 아주 경직된 조직으로 점점 화석화돼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긴 해요. 이번 이 우리 백혈병 피해자들에 대한 태도와 삼성이 조금이라도 그래도 사회 구성원으로서 변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랬는데 오히려 더 최근 보는 것은 더 나빠졌다고 저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삼성 그 조정위에서 그 조정안 중에 삼성의 1,000억 기부, 그다음에 독립적 공익법인 설립, 그다음에 옴부즈맨 뭐 이 중에서 이제 공익법인 옴부즈맨을 제일 반대한 것 같은데 반원 입장에서는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셨나요? 이렇게 일부 예를 들면 조금 잘 모르는 분들 입장에서는 아니 가족들한테 다 가야 될 돈이 공익법인한테 일부 가는 건 좀 문제다 이렇게 주장하는 약간은 중립적인 사람 중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조정권고안에 대한 비판이나 조정권고안을 이제 큰 틀에서 수용하겠다는 반올림에 대한 비판 지점을 보면은 가령 이제 조정권고안의 내용 중에 300억을 공익법인 운영과 재해방지 대책에 써라라고 했던 그 300억이랑 그다음에 왜 공익법인을 꼭 만들어야 되느냐라는 그런 비판들이 있어요. 근데 먼저 300억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이게 굉장히 또 왜곡이 되고 있는데요. 300억의 포인트는 그 법인 운영비에 있는 게 아니라 재해방지 대책에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재해방지 대책 사업을 어떠한 사업을 하라고도 조정위가 제안을 했어요. 가령 반도체 산업 안전보건에 대한 기본 계획 수립하고 실행 방안 수립하고 정보 공개, 영업 비밀 관리 이런 거에 대한 방안을 수립해라.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안전보건에 대한 계획을 짜야 된다. 해외 사례도 연구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그러니까 일종의 그 거대한 연구 산업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굉장히 좋은 제안이죠. 근데 그런 거를 장기적으로 계속하려면 사실 저는 그 돈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재해방지 대책이 싹 빠지고 지금 그 법인 운영비, 법인의 구성원들의 인건비처럼 300억이 얘기되고 있는데 굉장히 왜곡이고요. 그러면 왜 꼭 공익법인이어야 하느냐라는 질문도 저희한테 많이 하는데 저희는 꼭 공익법인이어야 한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렇죠. 저희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간단합니다. 이 문제의 해결을 삼성한테 맡겨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삼성은 우리한테 맡겨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삼성한테 보상을 맡기든 대책을 맡기든 이거는 결국에는 이 문제 원점으로 돌리는 거다.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해보아도 삼성을 믿을 수는 없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까지 삼성이 취해온 태도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저는 이제 산재소송 대리도 하고 있습니다만 소송 과정에서는 여전히 업무 환경 은폐하고 있거든요. 삼성이. 그러한 삼성한테 어떻게 대책을 맡깁니까? 그러한 삼성한테 어떻게 보상을 맡겨요? 보상 맡긴다? 어떤 식으로 구현하는 지금 보상위원회 제도 보면 알잖아요. 철저하게 은폐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주장을 계속 해왔고 조정위원회가 그 제안한 그 공익법인이라는 틀이 그러한 우리의 요구에 부합하는 면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한테 맡기지 않고 보상과 대책이 수립될 수 있는 그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안을 공익법인이라는 안으로 던진 거예요. 저희는 전체적인 그 조정권고안의 내용 중에는 분명히 수정돼야 될 부분이 있지만 그 큰 틀만은 좋다. 이거는 가능하다, 바람직하다라고 해서 저희가 그래서 큰 틀에서 수용한다는 얘기를 했던 거예요. 만약에 공익법인이 그렇게 싫으면요. 다른 방안. 그러니까 삼성한테 맡기지 않고 제3의 주체가 무언가를 그러니까 보상이랑 대책을 수립해 나갈 수 있는 다른 방안. 삼성이 개입하지 않고 삼성으로부터 구성과 운영 면에서 독자적으로 분립된 보상과 대책이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고 삼성의 간섭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수행될 수 있는 어떠한 방안이라도 마련이 되면요. 저희는 찬성입니다. 예. 저희는 삼성한테 맡겨서는 안 된다 이 얘기만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공익법인이 절대 조건은 아니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 삼성이 정말 공익법인이 너무 싫다면 삼성으로부터 분리된 일종의 뭐 중재기구나 뭐 한시적위원회 같은 거로 이렇게 사회적으로 굴러가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삼성 이야기 들어보면 일종의 살인자 집단, 가해자 집단이 자기가 진상규명도 하고 자기가 보상도 하고 심지어 피해 접수도 받겠다는데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게. 그래서 국가라는 게 보통 있잖아요. 그렇죠. 형벌도 다 하고 배상도 국가가 해주잖아요. 그래서 언론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요. 자, 이 부분은 상당 오해가 그렇게 해서 우리 청취자들께서도 공익법인이 꼭 필요했나 300억이나 든다는데 뭐 이런 부분은 좀 풀어졌을 것 같아요. 운영비가 일부 들긴 들겠죠. 하지만 운영비보다는 최대한 재발 방지 대책이나 연구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그리고 반올림 입장은 공익법인이 아니어도 좋다. 제3자가 객관적으로만 처리해주는 뭐 한시적 위원회라도 언젠가는 뭐 위원회라는 게 없을 수는 있으니까요. 자, 이렇게까지 이제 우리가 짚어봤습니다. 근데 지금 임전 변호사님께서 마침 그 이야기 해주셨는데 백혈병 산재 인정 소송은 또 별개로 제가 지난해에 의해서 뭐 대부분 기각되지 않았습니까? 그 소송 이야기는 어느 정도 되고 있나요? 그동안은 계속 제가 기각됐는데 최근에 뭐 한두 건에서 인정이 된 것들이 있었지 않나요? 예, 그러니까 황요미 씨를 포함해서 황요미 씨와 함께 일했던 이수경 씨 두 분이 고등법원에서 이제 산재 인정되면서 그대로 확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김경미 씨라는 분도 이제 그분도 다 이제 고인이 되셨는데 백혈병 역시 산재 인정이 됐습니다. 그 외에도 지금 공단과 법원에 의해서 산재 인정된 분들이 총 8분 정도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분들이 질병도 백혈병, 뭐 재생불량성 빈혈, 뇌종양, 유방암 같은 병들이에요. 그래서 예전보다는 확실히 그 최근에 그러니까 삼성반도체 공장에 어떤 위험이 있는지는 전문기관의 연구를 통해서 드러났고, 그다음에 예전에 거의 다 은폐되어 있던 것들이 뭐 어떤 식의 노력을 통해서 어쨌든 조금 드러났고 피해자들도 드러났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인정은 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불승인되거나 뭐 법원이나 공단에 계속 계류되고 있는 사건들이 더 많은 거고요. 소송 과정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은폐는 계속되고 있어요. 지금도 임 변호사님이 그러니까 그 인정된 8분 외에 나머지 분들 대리도 지금 하고 계신 거죠? 소수라도. 예. 지금 소송 중에 있는 분들에 대한 그러니까 반올림의 제보를 받아서 소송 중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전부 다 그 소송 대리인으로 들어가 있고 소송 상황은 쉽지 않죠, 여전히. 총 217명이나 이렇게 피해자 제보가 있었는데 그중에 겨우 8명 그것도 몇 년이 걸린 거잖아요. 아, 정말 그 과정에서 우리 반올림의 이제 노무사들, 의사님들, 변호사님들이 겨우겨우 도움을 주셨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러니까 우리 황유미 선생님께서 황유미 씨 아버님 우리 황상기 아버님이 두 가지 항상 이야기잖아요. 노동조합이 제대로 있었다면 빨리 인정됐을 텐데 안 죽을 수도 있었을 텐데 두 번째는 산업재해 인증만 빨리 됐어도 좋았을 텐데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하신 걸 들었는데 그 여전히 지금 산업재해 인증은 앞으로도 잘 안 되는 분위기인가요? 결국 입증 책임이라는 이런 부분이 계속 남아 있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산재 인정이 이제 산재법상으로 되려면, 그러니까 직업병 인정이 되려면 업무 환경의 유해성과 그러한 업무 환경과 질병의 의학적 관련성 이것이 결국 이 두 가지인데 업무 환경의 유해성이라는 걸 입증하는 게 대단히 어려워요. 그 업무 환경에 관한 자료는 거의 전적으로 삼성이 가지고 있고, 그렇죠. 소송 과정이나 이제 근로복지공단 그 재해조사 과정에서 자료 요청을 하면 삼성의 답변은 3가지 중 하나입니다. 그런 자료 원래 없다. 그러니까 없다. 그런 조사를 한 적이 없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그 예전에 갖고 있었는데 다 지난 자료라 폐기해 버렸다. 세 번째가 이제 영업 비밀이라서 줄 수 없다인데 삼성은 영업 비밀의 주장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불리하다 싶은 거는 뭐 폐기해 버렸다고 하거나 이제 영업 비밀이라고 하는데 가령 그 노동자들에 대해서 보호구 어떻게 지급했는지 보호구 지급 현황. 그다음에 그 사업장의 중대재해 발생 현황 이것도 영업 비밀이라 그러거든요. 그럼 뭐 우리 산업재해 관련 법에 다 원래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 다 비치하게 돼 있고 기록하게 돼 있고 이런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게 법적으로 따지면 사실 말도 안 되는 주장인데 산재 소송 과정에서 회사가 이런 식으로 자료 제출을 거부했을 경우에 법원이 이걸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또 그것을 알고 있고 그리고 지금 그 재해자 입증 책임이라는 것이 어떻게 얼마나 고역하게 작용을 하냐면.
회사가 이런 식으로 자료 없다. 그러니까 업무 환경 유해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라고 해버리면 재해자 입증 책임의 원리상 업무 환경이 유해하지 않다로 귀결이 돼요. 재해자가 입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유해하다는. 것을 은폐하고 폐기해버리고 구비하지 않을수록 그 자체로 회사한테 유리하게 작용한다고요. 회사 입장에서는 산재를 은폐하는 게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노동자들은 자신의 일했던 환경의 유해성과 심지어 의학적 관련성까지 자기가 입증해야 되니까 산재 인정 받기는 어려운 거죠. 제일 중요한 건 화학약품이거든요. 근데 그 화학약품을 노동자들이 어떻게 그걸 이름을 다 기억하고 글쎄요. 그 분명히 그게 또 저기 반도체는 굉장히 기술이 빠르기 때문에 옛날 10년 전 자료는 이미 쓰지 않는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간 화학약품을 공개하는 게 영업비밀 또는 기술상의 어떤 비밀이라고 하는 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 화학약품을 다 기억하고 그걸 어떻게 썼다는 걸 갖다가 노동자들이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그게 백혈병을 일으켰다는 것까지 이제 증명을 해야 되니까 이건 뭐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사실 그런 것들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내부 조직이 있어야 되거든요. 노조 같은 것들은 그런 점에서는 아주 좋은 장치인데 그조차도 못하게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노조는 문제가 발생하면 바로 이제 문제에 대해서 항의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겠고 또 하나는 이게 굉장히 전문적이기 때문에 사실 산업 안전에 관한 반도체에 관한 연구소 같은 거를 만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거는 그렇죠. 삼성한테 맡겨놓고 너희들이 다 알아서 해결하라 이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노동자가 있었으면 예를 들면 한두 분이 돌아가셨을 때라도 아니면 한두 분이 쓰러졌을 때라도 야, 이상하다. 우리 일하는 우리 불안해서 일 못하겠다. 뭐 파업까지는 아니어도 대책 세워라. 뭐 썼냐 도대체. 우리가 쓴 거 독국문 아니냐.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널리 알린 성명 같은 거 아니냐. 막 이렇게 따질 수라도 있는데 다 노조가 없으니까 뿔뿔이 혼자니까 막 불안해도 말도 못하고 영화에도 잘 나오는데 우리 또 하나의 약속에도 잘 나오는데 너무 뭐 10년이 지난 자료라서 없다. 마치 꼭 그 세월호 CCTV가 동시에 다 사라져 버리는 거하고 똑같은 이야기네요. 저도 뭐 회사 조금 다녀보긴 했는데 특히 이렇게 자재가 같은데 보면 잘 남아 있습니다. 특히 위험한 물질들은 뭘 어디서 어떻게 구입했는지 얼마인지 왜냐하면 그게 회사 핵심 그 정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이제 영화에도 보면 뭐 흉으로 나오나요? 그 화학물질. 왜냐면 그걸 어디서 어떻게 얼마나 구입했고 얼마나 사용했는지 그걸 모를 리가 없죠. 근데 숨겨버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옛날 자료라서 없다라는 거는 안 믿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처럼 뭐 그러니까 옛날처럼 페이퍼로 다 보관하는 거 아니잖아요. 전산으로 보관하고 있을 텐데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소송 과정에서 좀 인상적이었던 게 그 화학물질 감지 시스템이라는 그러니까 뭐 가스가 노출되거나 그런 그 뭐 어떤 유해한 성분이 노출됐을 때 감지하도록 경보를 울리도록 하는 그 시스템이 있는데 그런 시스템을 구비했다라고 대대적으로 자랑한 적이 있어요. 저희는 이제 그걸 소송에서 쓰고자 했던 거죠. 그 시스템 자료 내놔라. 시스템이 설치가 돼 있었으면 언제 어떤 식으로 경보가 울렸는지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노출이 있었는지 다 기록될 거 아니냐. 그래서 이 사건 당사자인 이 재해 노동자가 근무할 당시에 그 경보 내역 내놔라고 했더니 없다 그러더라고요. 폐기했다. 옛날 자료에서 폐기했다. 뭐 그때 고장났다. 마침. 그러면 그 공정에 대한 최근 기록이라도 내놔라. 그건 영업비밀이다. 이러더라고요. 아니 안전하게 해주는 게 무슨 영업비밀입니까? 우리가 뭐 반도체 핵심 기술을 달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사실 그 의도는 법원에서 판사들이 법관들이 다 알고 있을 테거든요. 근데도 그걸 그냥 눈 감아주고 그냥 받아들이고 있네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소송에서 주장하는 게 뭐냐면 입증 곤란이 발생한 경위를 규범적으로 평가하라. 법적으로 평가해라. 이거 노동자들이 전혀 책임질 수 없는 사정으로 업무환경 유해성 다 은폐되고 있지 않느냐. 우리가 입증하고 싶은데 저쪽에서 저렇게 해버리면 우리 못한다. 그 상황을 규범적으로 평가해달라라는 주장을 계속 하고 있고 그것을 한 끝에 저는 이제 황유미 씨나 이수경 씨의 산재 인정이 된 것이 그러한 그 정황이 어느 정도는 참작이 된 거라고 봐요. 근데 여전히 일부 판단인 거고 그러니까 이 판단을 사실 법원이 하기 전에 근로복지공단이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 상황은 근로복지공단이 더 잘 알고 있으니까 근로복지공단 재해조사할 때 노동자 측 대리인도 참여 못해요. 삼성이 거부하고 있어서. 근데 그게 말이 안 되거든요. 재해조사를 하는데 사측 노측 다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제자 측은 유독 삼성만 그걸 못하게 막고 있어요. 공단은 아니 회사가 맡고 있는데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상황을
업무 환경이 유해성이 은폐되는 그 상황을 잘 알고 있으니까 그거를 좀 규범적으로 평가해가지고 업무 관련성 입증 정도를 좀 완화시켜라. 인정 범위를 좀 넓혀라라고 하는데 그 판단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이 경우는 일종의 역학적 특이성이 있는 거잖아요. 다른 데서는 발생하지 않는 게 삼성 그 전자에만 들어가면은 백혈병이 많이 발생하고 뭐 그 유방암이 생기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입증 책임을 넘겨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10만 삼성만 발생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하이닉스라든가 아남이라든가 다 그렇죠. 나오는데 이게 반도체 산업의 특성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제 그런 걸 역학적 특이성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분명히 삼성에서도 어떤 지침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노동자들 경쟁을 시키고 여러 가지 지시를 무리한 지시를 하니까 이 안전 수칙 같은 거를 무시하는 이 증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문제인데 반도체 산업 경쟁력은 이 선폭 가공 기술이고 또 하나는 수율이라는 건데 우리나라가 가장 지금 경쟁력이 있는 게 수율이 높아요. 수율이라는 건 뭐냐면은 반도체를 만들었을 때 불량품이 안 나는 거죠. 근데 그거는 단순하게 장비 문제가 아니라 노동자들의 어떤 아주 예민한 변화, 온도 변화라든가 습도 변화를 갖다가 거의 뭐 감각적으로 그걸 갖다가 맞춰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 삼성의 신화는 반도체 노동자들이 만들어냈다고 해도 되는데 바로 그 반도체 노동자들의 건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앞으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되는 그 노동자들을 이용해 가지고 노동력을 이용해서 1년 200조 매출을 달성했으면서 그 노동자들 죽음에 대해서는 이렇게 끝까지 나몰라라고 심지어는 모욕을 주고 분열을 시키고 상처를 준다니. 네, 선생님 선폭 가공 기술은 뭔가요? 그러니까 짧게라도 반도체 회로를 줄이면 줄일수록 반도체 들어가는 반도체 작아지잖아요. 그러니까 회로를 줄이는 게 이제 그 사이를 선폭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삼성전자나 한국 이제 전자회사들이 반도체를 조그만하게 이렇게 그런 거죠. 폭을 좁히고 뭐 이런 뜻으로 이해하고 그리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 회로 사이에 합선이 안 일어나도록 화학약품으로 계속 씻어내는 거예요. 참 근데 팟캐스트가 나름 의미도 있고 좀 유쾌하게도 진행됐는데 오늘은 도저히 그럴 수가 없는 이슈입니다. 도저히 이 반올림 우리 가족들의 고통과 반올림의 이 고난을 생각하면 제가 그럴 수도 없고 오히려 참여연대가 시민사단체로서 더 적극 연대를 못한 거에 대한 반성도 안고 방송해 봅니다. 그래도 저 또 하나의 약속 영화 못 틀게 했을 때 제가 공정위 신고하고 우리 반올림 같이 영화관 뭐 롯데시네마 같이 항의 방문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찾아서 하긴 했지만 여전히 부족하고 조정위원회와 반올림 공격받을 때 저희도 이제 뭐 성명도 내고 시민단체들도 삼성전자 앞에 달려가서 기자회견하고 그러긴 했는데 조금 더 미흡하지 않았나 아무튼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뭐 이 부분을 삼성이 절대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시민의 힘밖에 없다고 보여요. 그러니까 2014년에 굉장히 전향적으로 바뀌었던 것도 저는 또 하나의 약속, 또 하나의 원래 약속 또 하나의 가족인데 가족이라는 말을 못 쓰게 해서 약속에서 그 외에도 만화가 있었잖아요. 먼지 없는 방이라든가 이런 김수박 작가 또 누구죠? 사람 냄새. 사람 냄새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은 사람들이 삼성 이 문제를 알게 되는 거에 대한 대응이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이 지금 이러는 것도 뭐 어떻게 보면은 지리하게 끌고 가면 사람들이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염증을 내면 관심이 없어지면 그다음에 다시 강공을 하는 거니까 다시 한번 시민들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삼성에 대해서 요구를 하면 이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지만 이걸 몇몇 특히 우리 반올림이라고 하는 헌신적인 몇몇 단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리라고는 도저히 생각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래서 저도 반성적으로 성찰해보는 이게 일종의 이 삼성 백혈 문제가 일종의 산업 현장의 세월호거든요. 똑같아 양상도 많이 엄청나게 죽이고 나몰라라 하고 살려달라고 규명해달라 하니까 떼쓰는 놈으로 몰고 그러다 세월이 흐르니까 시간을 왜 이렇게 지금도 세월호냐? 지금도 삼성 백혈병이냐 이렇게. 아니 한 맺혀가지고 한 맺히면 보통 사람들이 뭐 1년, 2년, 3년, 4년 싸울 수 있는 거잖아요. 자기들도 우리 싸우면서 아직도 세월호는 아직도 삼성 백혈병이냐 이렇게 사람을 몰아친 양상도 똑같잖아요. 박근혜하고 삼성이라는 가해자만 다르지. 거기다가 이번에 삼성 보상위원회 보상도 황당하게 일부 그러니까 지금까지 밝혀진 건 90명 중에 30명에게 지급했다는데 은수미원이 임장 변호사는 밝혀낸 부분이 이 부분도 조금 이야기 좀 해주세요. 뭐 이건 뭡니까 이건 그러니까 이게 피해자에 대한 자세입니까 뭡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은수미원실에서 지난주 목요일이죠. 기자회견 하신 내용이 그 보상 신청자들
에게 삼성이 보낸 서류예요. 예. 근데 그분이 그 보상 신청을 하겠다고 했던 것도 아니고 알고 보니까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이제 삼성이 보상 창구 열고 나서 그러니까 독단적으로 이거 창구 딱 열고 나서 피해자들한테 개별적으로 전화를 돌렸어요. 그래서 이제 하라고 신청하라고 열렸으니까 빨리 하라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막 피해자들 그 압박해가지고 문제 빨리 일단락 지으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런 연락을 받았던 분 중에 한 분이 그러면 일단 관련 서류 보내봐라라고 해서 그 서류를 직접 그 직원이 가지고 왔던 것 같아요. 그 서류 안에 있었던 이제 수령 확인증 이것이 문제인데 수령 확인증의 내용이 뭐 이제 돈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어떤 내용을 확약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 확약에 민형사상 그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그다음에 이 합의 내용을 외부에 알리지 않는다. 알릴 시에는 돈을 반환하겠다. 이런 확약이에요. 8년 전에 그 황상기 아버님에게 삼성이 개별적으로 회유했던 것과 똑같아요. 이 상황은. 그러면 8년 동안 싸워가지고 피해자들이 받는 서류가 이거냐는 거죠. 그리고 외부에는 막 지금 대승적으로 뭔가 문제를 해결할 것처럼 언론 플레이하면서 결국 피해자들한테 개인적으로 합의를 요구하는 이 사안이 그러니까 합의 내용이 결국 이거냐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은수미 위원실에서 폭로를 했더니 삼성의 해명이 저는 사실 더 화가 났는데 삼성의 해명이 그거였죠. 우리는 그런 합의를 받은 적 없다. 보낸 적 없다고 하지 않고 받은 적 없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보낸 적 있다라는 거는 부인 못 하거든요. 그 서류상 그대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삼성 서류라는 게. 지금 우리 참여연대 사무실에도 지금 와 있네요. 수령 확인증. 여기 증거물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 워터마크도 찍혀 있고 여기 라벨링도 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알아서 그런지 삼성이 이거를 자기들이 뭐 만든 서류가 아니라거나 뭐 이 서류 우리랑 상관없다 이런 말 못 하고 그냥 이런 합의를 받은 적 없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받고 말고는 다 문제죠. 피해자들한테 이거를 보냈다라는 게 이걸 제시했다라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합의를 했다라는 것을 밝히지 않는 게 합의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삼성의 그 말을 우리가 어떻게 믿어요? 그런 게 하나가 있고 삼성의 지금 해명처럼 이거 삼성이 지금 그러는 거 아닙니까? 이거 실수로 간 거 같다. 실수로 뭐 어떤 상황에서 갔는지 모르겠다. 어쨌든 단 한 명이라도 받은 거 아닙니까? 이런 소리. 그러면 사과부터 해야죠. 그렇죠. 이분이 이거 받았을 때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신의 건강을 잃었거나 혹은 가족을 잃은 분이에요. 그런데 회사가 막 문제 해결할 것처럼 하더니만 결국 이 서류 내밀었단 말이죠. 그분한테 엄청난 폭력을 가한 겁니다. 이거는. 그러면 해명하기 전에 발뺌하기 전에 무릎 꿇고 사과부터 해야죠. 그렇죠. 그 말 한마디 없고 그냥 발뺌부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삼성의 기업윤리, 사회적 책임 이거 좀 어려운 말이니까 차치하고라도 이거 쓰는 사람 지금 해명자로 내는 사람은 사람 아니겠냐는 거예요. 최소한의 인간미라도 있으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이 저는 좀 들어요. 기가 막힌 일입니다. 기업이기 이전에 직원이기 이전에 인간이잖아요. 정말 아니 뭐 삼성이 범죄 집단이 된 지 오래돼서 뭐 놀랄 일도 아니죠. 뭐 삼성그룹 삼성그룹장의 노조 파괴 문건 공개됐는데도 끝까지 자기 거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아니 그거하고 이건 질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질도 다른데 사람이 생을 달리했는데 더더군다나 그게 사고가 나고 바로 어떻게 한 것도 아니고 그동안 엄청나게 싸워왔던 그런 부분이잖아요. 어느 한순간에는 그 뭐 미안하다라는 이야기 정도는 그거는 사람이 도리죠. 그 하는 거는. 그러니까 2014년도에 삼성전자 권오현 부사장의 사과도 전혀 믿을 수 없는 겁니다. 지금 돌이켜 보면 권력 교체기에 이재용이 쏟아지는 수없이 많은 비난과 우려, 뭐 문호조업부터 시작해서 삼성 백혈병 문제, 당시 또 삼성전자 서비스 간접 고용 노동자들 문제, 그때 또 자살하신 분도 있었잖아요. 이 모든 거에서 그냥 일종의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한 하나의 사기였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서 삼성과 참여연대도 지금 뭐 20년 넘는 사실은 혈투를 벌이고 있는데 좀 저희도 더 최근에 좀 느슨해졌다는 지적도 제 안팎에서 봤는데 저희도 다시 신반권 동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전 선생님 실제로 제가 삼성 그 이재용 그 세금 안 냈을 때 그 한겨울에 선생님이랑 저랑 가서 막 1인 샤워를 했었는데 언제죠? 그게 2000년 1999년 겨울이네요 벌써. 네, 그러네요. 선생님 CBS 시사자키 진행할 때. 99년이죠. 99년. 와, 정말 오래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사람 생명이 걸린 문제고
이걸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반도체를 생산하는 한 계속 일어날 수 있는 일. 그렇죠. 그러니까요. 우리의 자식들이 또 이런 상황에 닥칠 수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삼성이 이렇게 확실한 문제도 덮고 넘어갈 수 있다라는 거를 자기들이 인식하고 자신감을 갖게 되면 사실은 우리나라 사회의 이 반도체 문제뿐만 아니라 삼성이 하고 있는 일이 많잖아요. 여러 가지가 많고 특히 이제 이 3세 이양이라든가 또는 다른 여러 가지 정치적인 어떤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대단한 자신감을 갖고 삼성 뜻대로 갈 거거든요. 그럼 확실히 망합니다. 이게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하고 절대 망한다라고 하는 게 이 어디나 다 적용될 수 있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번에야말로 이 문제야말로 우리가 삼성이 어떤 집단이고 그 삼성의 절대 권력을 더 이상 용인하면 안 된다라는 계기로 삼아서 삼성이 무서워하는 건 오로지 국민입니다. 시민들의 목소리예요. 그거 외에는 무서워하는 게 없거든요. 돈으로 다 구워 삶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렇죠. 시민들이 목소리를 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우리나라의 앞날이 조금이라도 밝아질 것 같다 이런 생각. 사실은 삼성 스스로를 위해서도 이 문제를 이런 식으로 덮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렇죠. 아니 저는 심지어는 그렇게 삼성하고 많이 싸운 저마저도 삼성이 좀 변하려나 보다 하고 약간 안도를 해버리는 감이 있어요. 그냥 너무 지겨우니까 어떻게 보면 좀 나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제 주관적 열망이 좀 괜찮아졌나 보다 해버렸다니까요. 권오현이가 발표하고 조종이 특히 수용했을 때 아니 그러니까 조종이 방식으로 수용했을 때 조종이 공고한 말고. 근데 이게 다 제가 어떻게 보면 마음을 잘못 놔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반성이 드는 거예요. 더 싸워야 됐는데 그때 더 몰아쳤어야 되는 건데. 뭐 아무튼 그래서 임 변호사님 저기 지금 현재 계속 이어말하기 대회 하고 계시고 향후 이제 현재랑 향후 계획 정도만 또 더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면 참여대원들 그다음에 일반 시민들 모두가 우리 반올림 그다음에 특히 삼성을 끝까지 고통받고 있는 10년, 11년째 고통받고 있는 우리 피해자들 가족들과 더 연대할 수 있는 의지를 키우려고 하니까 수단이라든지 뭐 그런 계획이라든지 거 조금만 더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저는 일단 이 문제를 많이들 어려워하시는데 지금 상황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황상기 아버님의 싸움에서 시작된 지금은 200여 명의 피해자가 있는 그러니까 그분들이 당사자니까 그분들의 가족까지 합치면 피해자는 더 많죠. 사실 피해 가족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런 문제를 결국은 뭐 안에서 뭐 이런저런 굴곡이 있었고 산재 인정 판결도 받고 했지만 결국은 문제 해결을 전적으로 삼성에게 맡길 것이냐 아닐 것이냐 그 갈림길에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보상 문제 삼성에서 일하다가 아프신 분을 다시 삼성 그 보상 창구 앞에 가서 심사를 받도록 한다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분들이 삼성이 지명한 그 보상위원회 앞에 가가지고 또 무언가를 입증해야 된다고요?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러한 상황에 있다라는 걸 일단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저희는 삼성한테 맡길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 문제가 아까 그 정태현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삼성 정도 되는 규모, 그다음에 삼성 정도 되는 그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에서 특히나 안전보건에 관한 문제는 결코 삼성 내부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죠. 삼성이 안전보건에 관해서 폐쇄적이고 무언가를 은폐하려 하고 그다음에 대책에 뭔가 큰 실수를 했을 때 어떤 위험이 생기는지 우리 메르스 사태 때 봤잖아요. 메르스 사태 때 결국 삼성이 대처도 미흡했지만 많은 정황을 은폐하려 했다가 전국적인 메르스 공포 우리 같이 겪지 않았냐는 거죠. 삼성의료원이 슈퍼 전파자였던 거죠. 그래서 삼성 반도체 공장의 직업병 문제를 대하는 삼성의 지금의 태도가 딱 그런 거예요. 예전에 관리 잘못했고요. 지금은 그것을 은폐하려 합니다. 굉장히 폐쇄적이고 독단적으로 지금 대응하고 있어요. 누구도 개입하지 못하게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이거 놔두면 우리 사회 위험으로 돌아와요. 그래서 그런 인식을 가지고 좀 응원해 줬으면 좋겠고 반올림은 노숙농성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오늘 21일째인데요. 제가 어젯밤에 비 맞으면서 거기서 자가지고 지금 좀 목소리도 좀 안 좋고 몸 상태가 조금 별론데 뭐 어쨌든 한단 말이죠. 하는데 저희가 사실 삼성에게 얘기하는 거 어려운 것 같아도 하나예요.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귀 좀 기울여라. 제발 좀.
너무 상식적인 거. 지금 너희들 보고 피해자들 개별적으로 찾아가라고 안 하고 지금 피해자들 여기로 모시고 오고 있다. 당신들 코앞에 삼성전자 본관 앞에 모시고 와서 거기서 마이크 잡고 얘기하게 한다. 그분들 목소리, 그분들 뭐라고 하시는지 거기 제발 귀 좀 기울여라. 그래서 좀 진정성 있게 나와라. 그러한 어떤 변화된 자세 보이지 않는 한 저희 계속 할 거고요. 관심 가져주시고 뭐 농성장에 한번 와주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분들이 와서 응원도 좀 해주시고 피해자, 그러니까 황상기 아버님, 김신영 어머님 거기 계시거든요. 같이 응원도 좀 해주시고 뭐 도시락 연대 이런 거, 그다음에 숙박 연대, 도시락, 숙박 응원 방문. 언제 그 강남역 길거리에서 한번 자보겠냐고. 그게 뭐 해볼만 하거든요. 네, 강남역 8번 출구입니다. 그 의리의리한 삼성 그룹 빌딩이 그 마철로 치서에 있는 사이에서 그냥 우리 자버리죠 뭐. 호텔이라고 생각하고. 한상희 선생님 마무리 말씀해 주십시오. 계속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깝깝한 생각 버리지를 못하겠는데요. 점점 삼성이 이게 지혜법근이 되어가고 삼성 자체가 대한민국 안에 또 다른 국가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권력도 어떤 압력 그 통제도 통하지 않는 자기만의 왕국을 만들어 놓은 거죠. 사실 그래서 저는 이 방송을 듣는 정치자 또는 뭐 시민들께 좀 당부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 모두가 겪을 수 있는 사건이기도 하거든요. 우리가 소비자로서 또는 직장인으로서 또는 경제인으로서 삼성과 거래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일상생활 속에서 삼성의 갑질 대상으로 그 대상이 되는 언로 우리가 자리 잡을 수 있을 겁니다. 그 상황에서 우리가 답답한 것,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곳이 아무 데도 없다는 거. 이게 이 사건에서 드러나는 거거든요. 법원도 그 역할을 해주지 못하고 국가도 그 역할을 해주지 못하고 어느 누구도 언론조차도 우리 답답함을 풀어주지 못하잖아요.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당할 수 있는 일을 지금 현재 누군가가 지금 대신 당해주고 있는 거죠. 이게 극복되지 않으면은 우리의 아픔은 앞으로 계속해서 남아 있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 사건 우리가 동참해야 되는 거, 그리고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격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우리의 미래입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정태인 선생님 오늘 많이 바쁘신데도 삼성이 계속 이렇게 나오면 사실은 내외에서 위험이 올 수가 있는데 첫째 내부에서는 이런 일을 할 수 있어요. 가령 우리가 광화문이나 이런 데 모여서 삼성 카드를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을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뭐 자동차 보험 삼성 거나 뭐 LG 거나 다른 거나 별 차이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식으로 소비자가 행동에 나서기 전에 아니 이미 자발적으로 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이제 만일에 참여연대나 이런 데서 나서서 대규모 행사를 벌이게 되면 삼성 타격 받습니다. 특히 금융 쪽에서 타격은 굉장히 클 수 있어요. 또 하나는 제가 걱정하는 건 이거 분명히 삼성에서 들을 테니까 내가 미리 조언을 해주는데 이게 FTA에 걸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FTA 노동 챕터가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삼성 반도체에서 계속 사람들이 죽으면 이걸 빌미로 삼아서 수익 금지를 시킬 수 있어요. 그 FTA를 맺은 다른 나라에서. 맞아요. 그걸 지금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삼성 반도체를 쓰는 그 나라의 산업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컴퓨터 산업이나 이런 데서 삼성 반도체를 쓰는 데서 반대하기 때문에 못하는데 그게 만약에 다른 나라에서 예컨대 중국에서 비슷한 상품을 만들어내거나 이렇게 된다면 지금 이미 휴대전화 비슷하게 만들기 시작했잖아요. 샤오미. 이렇게 되면 그거로 무역 규제를 할 수가 있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삼성 자체가 지금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걸 알려드립니다. 심지어 삼성이 국민 경영 찾아오고 있는 위치가 너무 크기 때문에 바로 망하는 거 망해서는 안 된다는 애정까지 가지고도 이렇게 충원해 주는데도 수용을 안 한다니 이건 너무 기가 막힌 일입니다. 자 오늘 방송 화가 나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임자원 변호사님 너무 고생하면서 오셔가지고 저희들 마음이 숙연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생각났습니다. 한 1년 전에 임자원 변호사님과 같이 국민TV 으라차차에서 우리 모두가 반올림 후원을 합시다. 이 방법밖에 없다고 해놓고 제가 정신없어 회원가입을 안 했어요. 생각해보니까 지금 떠올랐어요. 임 변호사님 얼굴 보자마자. 이 방송 끝나자마자 저부터서 한 달에 10,000원 후원가입 할 테니까 여러분 한 달에 10,000원이라도 해서 강남에 가서 노숙하기 어렵다 한 달에 10,000원 후원해서 저분들에게 침낭이라도 드리면서 이 투쟁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우리 또 하나 약속 하나만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반올림과 우리 삼성전자 백혈병 가족들 끝까지 함께한다. 또 하나 약속 해주실 거죠 여러분?
네. 네. 네, 마지막은 조금 희망적으로 끝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참팟 다음 주에 또 뵙는 거로 하고요. 이 방송 특히 널리 홍보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반올림 회원 가입해 주시고요. 자,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과 함께 하실 분들은 강남역 8번 출구앞 농성장으로 가셔서 힘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침, 점심, 저녁 도시락 연대를 통해 따뜻한 한 끼 나누기. 매일 낮 12시부터 1시까지 피해자 가족들과 함께 행동하기. 매일 저녁 좋은 영화 보기 등 다양한 참여를 기다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에서 반올림을 검색해 보세요. 참여연대 2015년 캠페인 한 시민 한 단체 후원하기. 저기 절탑 위에 오르는 사람이 보이는가. 안녕하세요. 노래 만드는 윤영배입니다. 제가 요즘 한숨이 많이 늘었습니다. 요즘 같은 때 근원적으로 우리한테 희망이 있는가 하는 의문이 점점 감당하기 힘들 만큼 들어서 그래요. 그렇더라도 언제까지 뭐 이러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적극적인 행위가 마음이 가는 시민단체를 찾아서 고민을 같이 나누고 같이 뭔가 마음을 보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마음이 통하는 어떤 잡지를 오랫동안 구독해 왔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자유로운 언론을 위해서 언론협동조합의 조합원이기도 하고. 지금 다들 어떻게 지내세요?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할 수 있는 일, 2015년 함께 행동하고 싶은 단체에 후원하는 것부터 시작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환하게 넓게 정의롭게 더 나은 세상을 향한 행복한 참여, 따뜻한 연대. 2015년 참여연대가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